안녕하십니까, 남배우 남태호입니다. 오늘은 민폐를 끼치러 온 건 아닌데 투어죠, 투어. 즐거운 영화여행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안동의 중앙시네마에 제가 조금 뒤에 영화를 보신 관객들과 대화도 하고 가벼운 강의도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안동 도심에 위치한 중앙시네마. 오늘의 영화는 10년 전 영화입니다. 2013년에 만들어진 마스터클래스의 산책이라는 작품인데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들이죠. 이도영 감독, 또 이장호 감독, 박철수 감독, 또 최근에 개봉한 아주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는 소년들의 정지현 감독, 이 네 분의 단편 영화들을 모아서 마스터클래스의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필름 시대를 회상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워낙 거장이시니까 이분들의 작품 세계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리고 단편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10년 전 작품인데요. 여전히 현재성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안동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선정해서 이번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극장으로 올라가서 또 제가 여기에 대한 이제 영화 일반과 이 작품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누고요. 관객분들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같이 소통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뒤쪽에 있네요. 완니드. 예. 지금 한참 전국이 어지럽고 그렇습니다만은 영화가 그 시대와 사회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함께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출판 기념에다 또 여러 전국 현안들 때문에 토크쇼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가슴 깊이 또는 단기간이 아니라 쭉 우리 1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영화의 세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이 2013년, 10년 전 작품이고요. 마스터클래스의 산책에서 서울 영상이나 이런 쪽에서 거장들을 모시고 한번 이분들의 정치를 느껴보자 해서 이제 제작위원회 만든 작품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소년들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개봉했지 않습니까? 정진 감독 같은 경우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장호 감독도 계속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박철수 감독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제 작품 신작하고 이제 오시다가 새벽에 음주운전차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이도영 감독님은 활동이 조금 더 마신데 이제 계시고, 이렇게 해서 때문에 누가 봐도 한국 영화의 역사를 다 알 수 있는 거장들, 신상욱, 유연목, 이런 계보, 김수용, 이 계보로부터 쭉 내려오신, 그리고 예전 현역이신, 또 이분들 밑에 이제 이후에 배창호라든가 이명세 쭉쭉, 감독님들, 그리고 많은, 그 다음 세대쯤 되면 이제 90년, 코리안 유해국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박찬욱, 봉준호 쭉 이어가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영화라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서 이제 딱 성굴고 몇 분을 얘기하자면 아마 현역으로 이분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작품이고요. 네 편을 보셨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도영 감독님이 한국에서 최초로 칸에 가신 감독이죠. 그리고 그 전에 베를린에서도 상타고 피막이라든가 물레야 이런 작품을 통해서 사실 한국 영화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80년대 호스테스 영화 이런 거 나오고 할 때까지만 한국 영화 방화라고 해서 이제 그런 수준의 어떤 영화를 보냐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건 이제 영화인들의 서름도 있지만 이도영 감독도 표현의 자유에서 상당히 고통받았고, 최고의 정의나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160분짜리 영화가 90분이 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뭔지 몰라. 이게 내 영화인가. 그만큼 금해를 많이 당했고, 저도 제 책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여전히 표현의 자유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고, 또 15년 전에 그때 그 사람 선무가 있었던 유인촌자가 다시 장관되셨기 때문에 또 그 시대가 이제 내버려될 것이다라는 게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동훈 감독님이 또 이제 그런 초용에서도 보면 아이러니잖아요. 초용에서랑 같이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아, 이 바람나지 않겠나. 이 다리가 누구 다리냐 보면 저 다리가 4개 있고, 뭐, 이런 실제적인 그런 게 나오고, 또 이제, 뒤에 이제 박철수 감독 30130이라든가, 학생 부모신이,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그래서 몸 시리즈 3부작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멜로 영화의 거장이었죠. 많은 작품들을 가르치고, 그 전에 이제 MBC에서도 베스트셀러 장인도 하시고, 또 이쪽 출신이죠. 청도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 작품들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성경 중독부터 해서 정체성 혼란 여러 가지 것들 잘 담아내고 있는 그의 미모 아직 깨어나지 못한 서울을 얘기한 듯한 그런 작품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품이 이정호 감독 앞에 정지현 감독 이현우의 오디세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자주 겪는 자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지현 감독 대표적인 사회파 감독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사회적 이슈나 남영동 1985라든지 부러진 화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복귀를 많이 하셨죠. 그 전에 남북은하고 한전쟁으로서 워낙 큰 선을 굽는 작품을 하셨고, 근데 이제 할리우드 직배영화가 생길 때 90년 초반에 남북은을 찍다가 이분이 그때 이제 극장에 뱀이 푼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극장에 정작 뱀이 알아서 구석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뱀이 푼 줄 모르는 상황에서 잡혀갔는데, 나는 극장에 불이 나서 뱀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불까지 지은 거 아니야? 완전 불은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잡혀가서 남북은 촬영을 하루 남겨두고, 이런 장면에 이제 찍어야 되는데, 하루만 찍고 가겠습니다. 죽도록 안 됐다. 그래서 잡혀갔어. 그래서 한참 있다가 겨울에 나와가지고 여름 장면 하루 찍고 끝낸 게 남북은입니다. 그래서 남북은이 보면 임창정 소년 발치산 그 다음에 우주 최진실 배우 이런 분들도 맞죠? 아마 기가 가까운 가면 이때 선생의 남북은 작품 그렇게 또 안정일 선생 하얀정전 월남전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의 어떤 책임이나 또 그들의 지식인의 정체성 보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읽은 그리고 또 이 정재현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이경영 배우라든가 안성기 배우랑 이런 분들이 여기도 이제 이경영 배우가 이현의 오디세이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백예남 선배가 이제 잘못 알게 된 옆 동네 동창 예를 들면 아동고하고 아동고하고 경안고하고 같이 도군이랑 우기고 싸우다가 아닌 거야. 그래도 반갑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늘 느꼈던 밤새 내가 뭘 한 거지 저도 이제 자주 느끼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뭘 하긴 했어. 본인이 기회가 나. 근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모르겠는 거죠. 그런 걸 자주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디세이라고 기나긴 10여 년의 오디세이처럼 10여 년의 긴, 여정들을 돌아왔던, 근데 내가 뭐라고 하지, 이런 느낌, 그런 작품을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신명 같은 경우는 이상호 감독의 이제 친동생이기도 하고, 팩트죠. 사실을 가지고. 근데 한국을 빛낸,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형제라고 할 수가 있죠. 형이 감독, 동생이 잘생긴 배우. 형도 잘생긴 감독, 이게 대표적인 1번, 바보들 행기했던 하길종 감독, 하명중 배우, 하명중 영화 제작소도 오래 하셨죠. 이분들이 아예 도마저 원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상호, 이영호, 이분들도 엄청난, 그리고 지금 보면 유순환, 유승범, 이거 좀 달라요. 요즘 고구마 장사하고 계속 고스같이 하면서, 시내빌로 왔던, 이제 독특한 케이스고, 앞에 이 거장들, 이분들도 묘하게도 지금 내분들이 묘하게도 그 시대에 좀, 천대받고, 딴따라, 또는 예술이라는 게 뭐냐, 비난받고, 군사독재, 이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엘리트 출신입니다. 이 전부 다 엘리트 출신. 그러니까 뉴욕도 가고, 어디도 가고, 온갖 선진문물을 다 했는데 한국에 가해질 당하고, 에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슬픈 시대를 사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문예영화를 한다든가, 작가주의 영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큰 틀이 그렇게 가고, 이도영 감독도 초창기 권격영화가 액션 영화가, 권격영화로죠. 얍얍얍 이런 거. 그게 이제, 임관택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편, 200편. 이도영 감독도 한 60편. 근데 이분들이 표본 연피 중에 한 100편 이상은 다 그냥 권격영화를 뭔 내용인가 모르겠고, 앞뒤 맞지도 않고 이런 영화를 막 찍었어요. 그 대부분 보면, 생계형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 면이 이어져서 뭐 보수 진보 이념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영화를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지금 그래도 어쨌든 뭐 산업적인 뭐 한류 이런 걸 떠나서 퀄리티 부분은 상당히 평가받는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뛰어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마사크웨스의 산책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 이제 아이러니에 대한 얘기도 많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기 스타일을 좀 모집한 것 같아요. 박철수 감독은 이후에도 그런 영화를 많이 찍었고, 미모에 보면 여중이가 오인혜 씨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에 좀 돌아가셨죠. 그분도 이제 소위 부산 국제영화제 노출 사건, 렌카페 사건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런 역할만 계속 들어오고 해서 고뇌하고 이러다가 3년 전쯤에 이제 며칠 전이었을까요? 돌아가신 날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극단적 상태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 영화 내용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도 성형, 중독, 뭐 이런 거에 대한 고통받고 자기도 그렇고 이런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정지영 감독은 여전히 이제 지금 신작도 그렇고,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도현 감독과 또 이장호 감독은 또 상당히 기록에 많이 기여하셨어요. 백창호 감독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얘기라든가 기독성이 강한 영화를 최근에도 계속 이렇게 해외에도 가시고 다큐도 하고 많이 만드셨고, 이도현 감독도,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택조 선생이 39년생인데 같은 교회 집사로 계셔가지고 교회 한번 가봅시다. 갔다가 마음의 평안을 너무 얻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작품도 하시고 또 이후에도 약간 어떤 그 자기가 자유로 예술가의 삶을 막 구가하다가 어느 순간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교회라는 곳에서 평안을 얻었다라는 얘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또 이장호 감독이나 백창호 감독도 기독 영화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그런 면에서는 후배 감독들이나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께 뺏긴 느낌, 천재를 신에게 뺏긴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래 작품 세계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좀 신에 위탁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지금 만추에도 이제 당연히 남편으로 더 유명해져서 좀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김태형 감독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 두 분의 거장을 우리가 뺏겼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만추 찍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결혼하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고, 최근에 뭐 탕인식 활동도 배우도 활동 많이 하시니까 좋고요. 이상 이 정도는 이제 제가 느낀 이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또 진행을 하시고 또 질문도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그 책 이제 주신 것 중에 읽어보고 오시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년 됐는데 지금 여전히 유효합니다. 계속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또 웃기는 게 제가 박근혜 블랙리스트로 국가배상을 받았어요. 올 초에. 근데 MB 블랙리스트는 사실 또 전이잖아요. 정권이 더 앞이기도 하고. 근데 그 재판이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재판을, 소위 말 선고기 지났는데 계속 연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재판부에 사정이 있다, 재판, 뭐, 판사 무슨 사정으로 2주 뭐, 계속 늦죠. 그래서 12월 22일 올 연말에 선고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11월 17일로 선고를 당긴 경우는 없었거든요. 늘 차이를 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끝내고 가려고 이게 뭐 끝장을 보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빨리 이게 국가배상의 묘한 게 뭐냐면 MB가 블랙리스트 했지만 MB가 보상해 준 게 아니에요. 국가가 배상해. 세금이에요. 참 미안한 거야. 받아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에 소리도 않은 정치 일정에 총선도 있고 뭐 있으니까 제가 이 많이 해서 방송 이걸 찍어서 뭘 올린다는 가능성은 아마 재판이 끝났을 때입니다. 예. 그 전에 올린다면 다시 괘씸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7일로 불과 이제 한 보름 뒤쯤으로 판결을 따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현재되고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지금 방통위원이나 영화진흥위원이나 뭐 등등의 계속 그런 폭파가 생기고 있는데 그걸 제일 잘하던 분은 지금 영입했잖아요. 유인천 장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산업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고 이 영화도 사실 뭐 영화라는 예술을 어떻게 창작하느냐 이런 에피소드 나오는데 영화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저희 세대 아래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그 영화 운동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예술에 대해서도 그 결로 아까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거나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에서도 쓰셨듯이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나가는 거니까 그냥 혼자 뭐 내 하고 싶은 얘기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의 대중들에게 맞게끔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영화인으로서 영화 운동 그 관점 그리고 예술로서 영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질문 좀 모아보겠습니다. 그건 뭐 아니 영화가 태생적으로 생길 때부터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 운동을 얘기할 때 영화의 방점을 짓는 분도 있고 운동의 방점을 짓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변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 세력이 생각하는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역사가 전진하는데 영화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분들은 영화 운동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의 하나의 도구로서 또 하나의 유용한 것으로서 영화를 파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겠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아주 나빠지면 히틀러가 무솔리니처럼 되는 거죠. 히틀러가 영상을 가장 잘 활용한 선동가거든요. 밑에서 찍어서 사실 최근도 안 근데 박정희 이런 독재자들 마찬가지죠. 우월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굉장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혁명 때문에 전황 포테키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대중의 위대함 짜는 체제는 붕괴돼야 되고 말이지 우리 인민의 것이다 막 보여주면서 위대함 근데 그러면서도 예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예술을 가지고 헐리우드에 넘어와서 헐리우드에서 뭐 몽타주란가 이런 거 배우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상품으로서도 여기는 개발해서 아주 대중적으로 성공해서 대중들에게 뭐랄까 삶의 한식, 휴식, 위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뭐 한쪽으로 나눌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런 건데 영화에 이제 초점을 주는 뭐 최근에 영화사 한국 영화사 책들도 나왔습니다만 그 역사가 아주 상세히 뭐 누가 뭐랬고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운동으로 보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 조금 달라졌죠. 왜냐하면 정당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치권도 자리 잡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도 자리 잡고 강론으로 다 많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가 운동으로서 또는 어떤 선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측면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시대적 상황도 있고. 근데 이제 영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영화의 방점을 두는 부분들은 아직도 좀 여전히 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하는 시네마텍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이제 그 이상호 감독이나 이런 분들 뉴페이스들이 한국의 아주 젊은 진취적인 젊은이들이 만들었던 영화 운동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뿌리들이 지금 계속 내려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는 매니아적인 측면이 강했던 뭐 박찬욱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문화원에서 영화보고 이 문화원 세대들 그 세대들의 또 일부가 저 시네마테크가 있고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고 봉준호 감독은 또 독특한 조금 다른 게 아주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회 3.8 상징할 수 있죠. 그것도 뭐 시위하고 화염병처벌법 이런 걸로 제일 먼저 구속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영화라는 그 시대와 사회에 어울리기 때문에 떼놓고 볼 수는 본다는 불가능하고 포커스를 어느 정도 두느냐 그리고 지금 시대는 당연히 영화 운동이라는 건 좀 상당히 생소한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영화는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의 그 굉장히 발달된 자본주의 또 멀티플렉스가 최고로 발달한 한국의 체제에서는 오락의 도구로서 많이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그런데 보니까 느끼는 게 많네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무슨 교훈과 각성을 얻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 이렇게 출발하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뭐 막강한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로서의 기능은 뭐 뛰어날지 모르나 이 자체가 뭐 변화나 변혁의 어떤 중요한 도구 이런 의미는 좀 많이 달라졌죠. 이제 불과 30년 전 25년, 30년 전만 들어도 최초로 이제 독립영화, 신문기 장편영화 나왔던 게 이제 파업전야 이런 거 나왔을 때,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그런데 그 주연 배우가
정타사거리요. 저 후배예요, 이분이. 최근에 만났는데, 그 스페인을 들고 있는 이분이. 그래서 사실은 역사가 길지 않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과사적인 의미로서의 영화운동은 유용하지만, 영화를 뭐 하나의 독특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매체로서 기능 조금은 좀 없어졌다고 볼 수 없지만, 각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말씀해 주신 김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일본이 얘기하죠. 그, 시네마테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시네마테크에서 이제 소개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개는, 아까 질문해가 좀 연결되는 건데, 그 전에 홍재환 그 배급사 1미디어 대표님 한번 오셨을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고전 영화들을 지금 관객들이 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는 뭐 고전 소설이나 문학 이런 거는 예전 거는 다 많이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데, 영화는 왜 예전 필름들을 안 찾아보는가? 그러면서 뭐 개인적인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김상록 대구의 평론가 선생님 오셔가지고 독립영화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사회적인 메시지 담고 이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개인사나 뭐 되게 짜잘한 이야기, 에피소드를 담은 뭐 영화들이 많아졌다고 하던데, 그러면 독립예술영화를 소비하는 그 방법, 네, 그것도 그냥 내 사회와 연결성 이런 것보다 개인적인 그냥 의미 찾기 뭐 이런 걸로 가도 괜찮은 건지, 뭐 그쪽으로 갔을 때 독립예술가 조금 더 대유수 확보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요즘 독립예술 영화를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다, 아니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뭐 거대한 얘기라서 뭐 결론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시네마테크는 이제 영화를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해서 보존하고 보존하자 뭐 이런 운동입니다. 프랑스에서 나왔었고,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뭐 한해 예산이 파리하고 뭐 해서 몇 천억 넘어갈 정도 영화의 종주국이니까 이제 헐리우드에 이제 상업적 영화에 대항하기 위한 측면도 강하고, 그래서 이 문화적 자긍심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밀어주는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민간에도 있고 공공에도 있는, 한국은 이제 상암동에 있는 YTN 옆에 있는 영상자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카이브를 아주 많이 보존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해서, 최근에 보면 뭐 리마스터링 해가 4K 뭐 옛날 작품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비틀즈의 존 레논 목소리를 가지고 폴 맥카트니하고 같이 해가지고 나왔다 있잖아요. 40대 때 뭐 목소리인 거. 그런 것처럼 영화도 이제 그렇게 하냐, 뭐 예전에 로버트 컴브리부터해서 많이 보급됐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국가적 작업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그 시대와 사회의 거울을 하려면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산업화에서 발전했는데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리랑 했던 아리랑 같은 경우도 일본의 개인 누군가가 소유하고 우리가 필름이 없어가지고 사전에서 막 받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역사가 고종환경때에서 1920년부터 영화 만들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 신상인을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연을 500편 했는데 자기가 뭐 주연했는가 모른다. 왜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슬픈 시대가 있었고, 예전에 필름이라는 게 이제 질산염 뭐 이런 포함돼가지고 이게 뭐 폭탄 재료를 써요. 그래서 필름 흥행 실패 바로 던져가지고 폭탄 재료를 쓰거나 아니면 6, 70년대 우리 고베 알게 이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만 모자 차고 말했었죠. 필름 전에. 그래서 자기 필름이 누구 모자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슬픈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각성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만든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삽니다. 필름도 다 샀었죠. 지금 뭐 더 쉽겠죠, 디지털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 아카이빙해서 자료 정리하고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에 가면 과거 영화부터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거의 무료로 이제 한국이 가장 가장 늦었지만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왔을 때 영상장을 가서 다 무릎 꿇고 저거가지고 옛날 영화를 한국 사람이 무료로 보고 있는 거고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죠. 우린 다 된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안 해서 빨리 하는 건 제보니까 금방 다 해버리지. 그럼 지금 실제로 홈페이지 가봐도 옛날에 뭐 정윤희 선생, 정윤희 배우가 너무 보고 싶다. 정윤희 배우 작품 쫙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걸 떠나서 자기가 직접 VOD식으로 자기 전문용어로 볼 수도
있는 시대가 됐고, 근데 이제 그게 국가기관만 할 수 없고 민간 영역에서 해보자. 앞서 말씀하셨던 고전 영화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영화를 보존하고 보존하자는 활동을 각 지역에서 예술 영화가 결합된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고 뭐 다종 다양한데 그런 단체들이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또 일본에도 갔다 왔어요. 일본은 이제 독립영화를 자주 영화를 보는데 작은 극장들 많이 개방했고 이번에 이제 영상 기사님들하고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본은 상당히 실버 매체가 됐어요. 영화라는 게 굉장히 나이든 층이 보는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필름 실습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 좀 더 사실 우리가 영화라는 게 일본에서 들어왔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 정치적 관점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영화를 사랑하는 교류를 하면서 한 3일 뭐 교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상영하냐 여긴 영사실이 뭐냐 35mm 필름 어떻게 되냐 보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이제 일제 운동을 하면서 영화를 우리가 이제 단순 소비가 아닌 어떤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자는 운동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독립영화의 경향은 독립영화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창작자의 자유로운 독립적 의지에 포커스를 일본은 두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과 소통이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충분히 유의미하고 독립영화를 대중성이 계속 떨어진다고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독립영화는 대중성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대중성이 좋은 영화들이 또 상업 영화로 가서 교류되고 이런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정책적으로나 지금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쪽을 소위 말해서 순수 예술 쪽을 너무 폐화시키면 결국 나중에 상업 예술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실개천이 흘러야 뭐 댐을 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말라버리면 안 된다고.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한데 과연 이제 또 달라진 건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죠. 정권이 뭐 바뀌고 이렇게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 어쨌든 거대한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는 영역으로 물길이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중동도 아니고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업 영화가 곤란했던 정치적 검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곤란했던 부분들의 영역의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 솔직히 작가들 인정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특히 정치물 같은 경우에 야 이거 다 알고 쓰는구나 정말 이런 정도로 누가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만하게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단적으로 독립영화 했던 윤성호 감독도 얼마 전에 OTT에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잘 나와있거든요. 거기 보면 내용들이 이게 지금 누군지 다 나와요. 우리 뭐 홍준표 시장 뭐 등등 다 나옵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독립영화의 긍정적인 영향이었죠. 이쪽에서 많이 개발하고 했던 게 이제는 표현의 자유나 정권의 탄압에 있는 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역이 어떻게 보면 전이 돼준 거죠. 그럼 남는 게 뭐냐? 거대 감정을 다루는 것보다는 이제는 또 시대적인 청년들의 슬픔도 있죠. 예전의 청년들은 정당도 발전하고 국가시설이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소위 말하는 386 젊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고 계속 어떤 자신 기득권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뭐 독립운동하듯이 이런 마인드가 가겠다면 지금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재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운동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일상의 문제, 그 다음 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을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작품들이 거대 감론을 너무 안 건드린다고 할까? 오히려 상업영화는 그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독립영화 쪽에서 보면 관계에 대한 얘기나 뭐 이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좀 너무 좀 제작비의 문제를 떠나서 조금 소품에 집착하는 그게 한 10년 넘었어요. 그런 길이 많이 넘었고 물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더 섬세해졌어요. 예전에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메시지가 나오고 예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감독들의 초기 작품들도 보면 다 사회성 작품입니다. 지금 넷플릭스 이제 봉준호 감독의 노란문에서 초기 작품들에 만든 제작 과정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시대에 담는 거대 담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였던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5mm 필름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고 저도 찍고 있습니다만 저거 폰으로 찍어도 4K가 됩니다. 극장 상영본 수준 이상의 화질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무 폰이나 보급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찍는 환경도 쉬워졌죠. 그리고 여성의 진출이 이제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촬영 감독은 여성이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 한번 무겁습니다만은 여성 감독이 촬영 감독이 많습니다. 많고 연출자는 아예 많습니다. 장점이죠. 왜냐면 여성이 가진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영화학과에 뭐 보면 남녀 비율로 보면 여학생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세밀한 쪽으로 주제가 달라진 측면, 성비 구성이다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지금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교사 쪽은 뭐 오히려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남자 교사들을 뭐 가산점 요소 제발 교대에 입학시키려고 할 정도로 100% 거의 90% 여교사한테 아이들 교육받으니까 이 성비 불균형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영화 쪽 밸런스가 많이 맞춰지면서 뭐 철학하고자 하는 주제나 메시지가 좀 더 세밀해지고 농밀해졌다. 좋게 보면 조금 다르게 보면 좀 확대, 너무 주변만 보는 거 아닌가?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 어떨까? 다큐는 아직 사회적인 부분 많습니다만 그 영화 보면 지금 제가 봐도 잘 없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뭐 작품 별로 못 봤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그런 시대적 변화 등등이 고려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쁘게 갈 수 없죠. 지금 이미 미디어 운동과 비슷하게 누구나 미디어를 다루고 만들고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예전에는 소수 특별한 교육 또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 누구나 가능한 시대. 초등학생들 쉽게 보면요. 지금 자기 독학을 가지고 촬영 편집 다 잘합니다. 이 초등학생이 5학년이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갑니다. 그만큼 이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예전에 하죠. 읽고 해석하는 능력인데 이제 텍스트 리터러시 시대는 끝났어요. 이건 기본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도 기본입니다. 영상 매체는 이거 많이 못 다룬다. 자기 표현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찍어서 직접 문화갖고 사람하고 소통하다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불같아. 예전에 아주 예전도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컴퓨터 학원, 컴퓨터 수업이 다 있었습니다. 학원 가서 컴퓨터 배워야 돼. 근데 지금 컴퓨터를 하고 누군가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게임하다 보니까 이미 초등학교 때 컴퓨터 다 천재인데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면에서는 독립영화 영역은 무한정으로 이제 넓어질 수 있겠지만 보편화는 일종의 예전에는 뭐 야구로 치면 다르지만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트리플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아이고 잘하면 이쪽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좀 강했는데 사실 그건 이제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약간 생활체육이라고 할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 할 수 있는 그중에 전자도 있고 그중에 동네에서 계속 카메라 들고 노는 친구도 있고 그거 나쁘지 않죠. 좋잖아요. 사실 그런 저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영상과 영화가 강국이 된 거죠. 그 베이스가 없었으면 안 되죠. 시내 빈대 많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앞으로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건 그나마 국가 쪽에서 좀 개입해서 정책적 균형을 맞춰주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뭐 영상을 한다 자유롭게 뭐 미디어 센터에든 어디 가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고 어디 가서 자유롭게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고 이런 기반 시설이나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주면 거기서 스타들 당연히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 스타트업 기업 만드시잖아요. 100개 만들면 한두 개만 성공하면 그 동네는 그 기업이 이끌고 갈 수 있잖아요. 90개 이상 실패하는 걸 알고 투자하잖아요. 그걸 뭐 성공하는 것만 딱 한 엘리트 체육만 하다 안 되죠. 지금 뭐 양궁이나 배드민턴 받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하다 국가대표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독립영화가 이제 유효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러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이외에 한국 영화나 영상 사회 문제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만 그 배제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길게 쓰겠네. 저기 뭐지?
미리 질문을 못 드려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뭐를 질문을 미리 미리 하는 거죠? 네 미리 말씀드렸어요. 한다고 준비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도 주시고 질문 한분더 하나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문합니다. 아무거나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거나 순서대로. 이렇게 굳이 자유주의 하지 말고 제일 보낸 분들에게 마이크에서 순서대로 안녕하세요 끝내드려도 한 분씩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아무래도 관계자분이 많으시니까 오히려 이제 장점도 있어요. 왜냐 조금 이렇게 대화의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는. 네.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 작품을 제가 몇 개 추천했어요. 가령 좀 제가 나온 작품으로 안 하더라고 이 집에서.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왜냐면 가만 생각하니까 이 극장에서 상영 안 했을 수가 있어. 이 작품 그때 못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신선할 수도 있고 또 명예남 선생도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나 경북하고 있는 인분이 많아요. 여기 이제 마스크레스 사책에. 그래서 하게 됐고 또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뭐랄까 이 작품에서 주는 정치라는 게 이 도시 분위기하고 좀 어울릴 것 같고 예전 때도 좀 그럴 것 같고 제 스스로도 좀 예전에 봤는데 제가 이제 묘하게도 네 분을 다 만났어요. 제가 예를 들면 마스클래스 산책으로 이장호 감독하고 이렇게 GV를 했고 1시간 이상 했고 즐겁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장호 감독이 좋아하셨고 박철수 감독 그전에 작품할 때나 그럴 때 왔다 갔다 많이 봤어요. 우리 극장에도 때문에 초청 많이 했고 이동 감독님도 다른 행사 때 제가 모시고 그때 이제 한 60 훨씬 넘으셨는데 뭐 식사도 하고 옛날 작품 얘기 피막 얘기도 듣고 저는 상교육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추억이 있고 정지훈 감독은 오히려 최근 활동하시고 여러모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면한 적이 없어요. 오다 가다 영화제에서 사람도 보고 뭐 그분하고 친한 뭐 예를 맹계나 문성근 뭐 이런 분들하고도 제가 친한데 그래서 지금 뭐랄까 가장 뭐 연배가 높으시고 현역이시고 굉장히 진보적 활동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만 제대로 못 만나고 세 분은 다 봤던.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상영한다고 나니 오히려 잘됐다. 내 나름의 이제 아까 이현의 오디세이 같은 거죠. 내 입장에서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내가 만났었나? 다 만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의무질문 하기 시작하고 그러도록 하시죠. 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마이크를 써주십시오. 그게. 네. 따로 독립영화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하고 하는 영화들이 외국 영화들에 비해서 뭐 스크린 독점수도 뭐 밀리고 아니면 뭐 극장수 아니면 뭐 관객수도 밀리고 있는데 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개인적으로 나는 뭐 영화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뭐 이런 한국 영화의 흥행이 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 저는 제가 라이트하게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좀 가벼운 생각으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뭔가 나왔으면 좋겠으면 약간 영화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뭐 어차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획 개발해서 하시니까. 근데, 지금 뭐 위기다, 한국영화 위기다, 뭐 전 세계적 영화 위기다. 맞죠.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고. 왜냐면 이제 영화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죠. 이제 뭐 엄청난 뭐 매체들이 많고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그러면서 창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소설도 있습니다만 소설보다 대부분 웹툰을 하는 게 웹툰은 이제 카톡에도 다들 영화하고 똑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움직이게 활동사진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강불 작가도 무빙했듯이 또 중국도 진출하고 다 하듯이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고 제작비는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대중에게 5천만, 1억 명 검증된 컨텐츠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실험성은 좀 떨어졌지만 안정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작비는 커졌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영어, 그럼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예전에 8대2 시장이었기 때문에 개봉관 올인해야 되는, 미국은 반대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점점 가고 있어요. 지금, 부가판권 시장이 5가 넘어가고 있죠. 극장보다는. 그래서 IP든 뭐, OTT든 이렇게 쭉 하면 이쪽이 수입의 50%가 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극장에 대한 절대적 어떤 지위는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15,000원이라는 현실적인, 무리한, OTT 한 달보다 많은 비용을 가지고 한 편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영화라는 게 아시다시피,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많은 제약을 주고, 또 돈을 내고,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예술영화 같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성비에서 좀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시집으로 지금 몸 많이 닿는다고 합니다만, 거대 기업들이 좀 배짱 내지는 무리수를 던진 측면이 조금 쇠락까지는 아닙니다만, 시장 위축을 촉진했다.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매체와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지금 태어난 사람들하고 많은 이 영상의 소비층들은, 극장 문화에 또 익숙하지 않고, 또, 이제 오히려 고전 영화나 우리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원론을 강조합니다. 말은 많습니다. 분명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영화가 왜 중요하냐? 영화라는 것은 정신적인 걸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영화의 중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면서 오는 어떤 쾌감과 시너지를 무시할 수 없다.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깔깔깔 같이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 공간에서 느끼는, 뭐 시네마 천국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성이라든가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교훈과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강조해갖고는 소모가 안 되죠. 근데 이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좀 알려줄 필요는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어디서 수익이 들어오는가, 뭐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잡는가를 게 이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극장에 올인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장 쪽에서는 사실 이제 멀티플렉스가 99.9니까요. 이쪽에서 가격 정책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기타 경쟁 매체들과 뛰어넘을 수 있는 매력을 과연 줄 수 있느냐. 옛날에, TV나 비디오가 나왔을 때, 극장은 대형화면, 70mm 영화로 아니면 3D로 4D로 막 기술 계획을 해가지고 절대 TV에서는 가질 수 없는 감동을 보여주고 뭐 등등 해버렸는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은데 가격도 비싸다.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든지 등등의 다종다양한 뭔가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극장이 뭐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다시 도약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지금 계속 위험한 상황인데 닥쳐온다. 제작자들 입장에서도 극장이 매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극장에서 몰게 한 명 한 명 한다는 게 광고비 드는 것에 비해서 매력적이지 않아요. OTT나 뭐 이런 데 예를 들어 바로 팔거나 아니면 오디오로 수입을 나누거나 등등 했을 때도 그쪽이 가성비가 좋단 말이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환경탓 안 하죠. 자기가 자기 집에서 큰 거 보든 작은 폰으로 보든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근데 수익이 또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랄까 극장이 과연 무슨 매력을 할까? 제가 말했던 공동체적인 정서와 문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인문학적인 뭐 이런 측면에서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매력 맞기는 하지만 그것만 강조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에서 못 이긴다 라는 부분이고, 또 점점 바뀌는 게 AV, VOD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제 광고로 막음하는 거예요. 광고를 조금만 더 봐주면,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처럼 신작을 보여주는데 어느 건 타이징 비디오 온디맨드 이래서 해서 뭐 전 중간 후에서 선거권 광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보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 받아. 그럼 여기는 뭐냐? 광고로 충분히 이 넓어진 회원수 망과 광고로 수익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시장은 또 치열해질 겁니다. 뭐 9,900원 과금 안 하고 시장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회원가입만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애플이 되겠죠. IT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무료라면 좀 어려워도 다 가입할 거예요. 그죠? 그럼 금방 볼 겁니다. 그 시장으로 미국도 상당히 많이 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넷플릭스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고 광고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최신작 나오는데 광고 몇 번 보면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쪽은 뭐로 수익을 얻느냐. 이 대기업 광고나 뭐 이쪽에 광고 유치해서 광고비 받죠. 그 다음에 회원수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서도 부가로 팔 수 있는 게 있죠. 뭐 라이브 커머스로 연결하든 뭐라든. 그러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 아, 이게 수익성이 더 좋겠다. 굳이 뭐 한 달에 10,000원씩 거둘 필요 없겠네. 이런 시장도 곧 온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화만 봐야 되는데 15,000원 내는 시장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걸 이제 지금 연구해야 되는 시기가 절대적으로 왔다. 그리고 매체 자체에서도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에 프란시스코 코폴라 그랬나 누가 그랬나? 코폴라 감독이 그랬나? 아카데미 시상한테 기생충 때 앞에 계신 분이지 그분인가? 헷갈리는데 그분도 아니 넷플릭스가 무슨 영화야? 그건 영화 아니지. 본인도 그랬잖아. 본인 나중에 그거 투자받아 찍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봉준호 감독이 옥자 나왔을 때 그거 했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이건 영화를 볼 수 없다. OTT가 돈을 냈기 때문에. 아니다. 논란이 막 됐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 이 영화라고 찍었는데 이런데 이건 영화가 아니지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기술 발전 때문에 따라져서 어떤 형태는 그런 논란이 빨리빨리 지나간다. 몇 년 언제 안 하는데 그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필름 시대가 디지털로 바뀐 지가 20년 됐을까요? 10몇 년 정도? 왜냐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네이버나 다음에 포탈에 영화 3년 가면 작품 옆에 디지털 적어놨어요. 다 필름인데 얘는 디지털이라는 얘기지.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필름이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이고 뭐 필름이 어쩌고 필요가 없어요.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DCP로 다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은 제작 현장에 이쪽에서 논의는 디지털이 필름을 따라올 수 없다. 필름 100년의 역사를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느냐. 영화는 필름이지. 디지털은 비디오지. 저게 어떻게 영화야. 이 논쟁을 한 10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의 진보로 필름의 색감을 디지털로 다 구현해버렸죠.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3개월, 6개월 만에 이제는 사이클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필름이 이거 여기 10년 했다고. 왜냐? 그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배우기도 했고, 시네마 천국에 나온 것처럼 필름 영상에 돌아가는 느낌, 소리, 정서, 냄새, 이런 게 영화를 상징하는 것인데, 건조한 파일로만이지, 이게 무슨 영화야? 라고 했기도 했고, 도제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영사기사, 그 다음에 촬영 감독, 이 사람들 죽기 살기로 도제 시스템이 힘들게 입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아무리 들고 찍는 식으로 바뀌었을 때, 자신의 생존과 권위가 다 사라진 허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옛날 러다이트 운동 이런 게 있듯이, 자기의 전문성이 급격히 노조화되면서 사라질 때, 이게 인류의 진보에 있어서 분명히 장점이나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난 쓸모가 없구나. 굉장히 이제 그러면서 열패감을 느끼죠.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은 대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니까 위기인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고, 이런 상품 개발하든 등등. 그냥 극장만 열어놓고 이 아름다운 정치를 왜 일반 지금 사람들은 느끼지 않아? 왜 젊은이들은 이걸 싫어하지라고 우기면 안 된다. 그건 일본이 그렇다. 가는 젊은 층이 없습니다. 영화는 어른들, 그러니까 실버가 보는 매체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기 너무 많은 단계로 자꾸 바로까지 와서 다행입니다. 네. 제가 10년 가까이 이렇게 예술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최근에 이제 변화를 이렇게 좀
걸 크게 느끼는데, 제가 그 안동시에서 옛날에 그 기획전 사업을 좀 하면서 제안을 꾸준하게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늘 담당자가 바뀌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예술영화관이 도대체 뭔데 자꾸 지원을 해달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근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까 그때마다 내가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술영화관, 안동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영화관, 독립영화관은 그 영상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그 사회적 그 이슈를 담은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기지다. 그 역할을 우리가 안동에서는 그 안동중앙시네마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영화관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시장체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끊임없이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 잘 안 먹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자기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 합리성, 그 다음에 효용성, 그 다음에 관계가 얼마나 왔느냐, 뭐 이런 거 데이터로 통해서 계속 저희도 데이터를 쭉 해보더라고. 그래서 요즘 그게 잘 안 돼서, 사회적 담론의 재생산 기조로서의 독립영화관이 과연 중앙시네마가 안동에서 중앙시네마 하느냐, 얼마 전에 그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즘 독립영화들이 상업영화에서 우리 사회적 담론을 다루는 소재들이 점점 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 넷플릭스만에서 예를 들어서 오락성을 가미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대피라든가 이태원 클래스 이런 것들 보면 조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심오하게 완결성 높게 하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독립영화도 보면 아주 사소한 거에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나한테 시간이 나가지고 도의원 시원들 만나면 극장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좀 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우리 남표 국장님 오시면 이제 시네마테크 운동도 하시고 해서 차기 앞으로 이 예술영화 독립영화들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좀 활로가 좀 있었으면 좋을까 좀 고민하는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초점한 측면도 있고, 또 마침 또 지금 원주에 그 아카데미 원주 아카데미 지금 극장 철거 문제가 좀 있어서 영화계들이 이렇게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90점이 확 모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그런가보다 결부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개봉하는 영화 중에 존재하고 버텨내기라는 광주극장을 배경으로 단순하게 이제 이 극장이 상영 공간이 아닌 상영 공간을 벗어서 새로운 어떤 이 모멘텀을 좀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의 그 영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남국장님이 좀 통찰력을 빌어서 예술영화관 지역의 독립영화관들이 좀 짧게 좀 이렇게 좀 활로가 새로운 모멘텀이 어떤 게 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죄송한데 질문을 두 분 마저 다 듣고 몰아서 답변을 그래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영화에서 요리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배우님이 그러시는 건지 부인도 그렇게 따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촬영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실제로 실명하셨을 거예요. 이용선이 실명했어요. 맞아. 네. 팩트. 그러니까 이상호 감독의 동생이지. 네, 맞습니다. 배우도 하시고 하는데 실제 실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요 스토리처럼 그 얘기 잠깐만 드리면, 그게 진행자로 김영진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 그냥 신의신문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이번 전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도 했던 분이에요.
그 원래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 감독까지 대하고 진행하는 거야. 그걸 이제 그렇게 보여준 건데, 그걸 영화 속 영화로 보여준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이영호 선생이 그런 식으로 서서히 실명되는 병을 얻으셔가지고 실명하셨다고 알고 있고, 그 스토리를 이제 어느 정도 다, 뭐 다큐는 아니지만, 완전한 다큐는 아니지만,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드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인 되시는 역할 하시는 분도 실제 부인? 그건 아닐 거예요. 제 기억이.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스모 역할은 아마 배우가 아닐까. 예. 그리고 이 라이브 스토리는 그대로 받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게 10년이 어쨌든 더 된 영화니까 편집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 너무 낯선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제가 또 한국 고전 영화를 막 찾아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전이면은 사실 저도 그때 영화를 보고 있을 때고, 그때 뭐 나왔던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뭔가 그 격세지감이 정말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한국 영화 산업도 많이 뭔가 바뀌고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남태호 선생님은 이제 4편의 영화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냐? 네,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치. 고전 영화도 잘하시고 하니까 최영우였나? 이승훈 감독님은 이제 자기가 몰래야 했던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고전도 썼고, 그리고 어떤 치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노태우 남편은 이 모든 걸 좀 인지한 상태에서 나름의 판타지나 예술의 세계로 떠나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고전 느낌?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박철수 감독 원래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뒤쪽에는 상부이가 작품도 있었고, 상공이도 그렇고, 여기도 성형이 그냥 다큐 같은 느낌으로, 성형에 중독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미모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런 느낌, 약간 현대적 느낌이 있는 그런, 영화를 한다면, 신명은 저는, 이정호 감독은 원래 아주 훌륭한 감독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축 전공하시고, 똑같이 빌딩에도 가시고, 여러 엄청난 실험을 하시고, 공부 외의 무단도 하시고, 히트작이 많잖아요. 이분은, 약간 어느 정도 그런, 종교성이 가미된 이런 시기를 본인 스스로 맡고 있으실 때, 또 이미 동생이 실명제를 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원자적인 그런 영화, 이런 느낌이라면, 좀 일반적인 느낌은 이연의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경영 배우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옛날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 같은 도회인들이 느끼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본 건 물론 명예훼손 선수는 종종 보고 해서 익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이연의 오디세이를 좀 편하게 봤다 그럴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동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소품 같은 단편 느낌이어서 좀 이게 제일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솔직히 다 어렵거나 힘든 면은 없었습니다만은 약간 재미도 좀 있고, 또 이경영 명계랑 2살 되게 친한 양반인데 싸우니까 또 그것도 보기 좋고 그리고 거기 바텐더 처음에 어디죠? 어디 바텐더 손영호의 바텐더가 나오죠. 그게 이상호 감독이에요. 이상호 감독이 왜 그 젊은 마누라 바람 났을 것 같아? 하잖아요. 따라주고 그 한번 이상호 감독 이 글자들이 교류하면서 찍으셔서 참 보기 좋았던.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알고 보면, 훔쳐보기 하면, 자막이나 엔딩 크레딧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보면, 이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고, 이게 밀어주고, 그래서 그 다음 영화 요사를 나오겠고. 그럼 대충 맞아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보세요. 이상호 감독이 나온다,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배가 조금 있으면은, 조금씩 이거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그런 스물 그림 찾기 하는 재미도 좀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답변만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옛날에 많이 느꼈는데 사실은 유튜브라든 뭐라든 필요해 미리 찍어놓는 거야. 완벽하게 이렇게 딱 찍어놓고
그러면 링크가 준 거야. 왜? 그러면 눈에 바뀌기 때문에. 동민이가 뭐예요? 글자는 뭐예요? 링크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몇번 눈에 바뀌기 때문에. 이사가 그냥 호텔을 갈 수도 있고 좌천될 수도 있어요. 이사는 나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여기 문화 조언을 해봅시다라고 동기한 사람 많았습니다. 바뀝니다. 그때 제가 참아보지 못했는데 좀 더 친절한 유해 서비스 정도 나눠주는 중학생을 적힌 거로 파일 한 5개 가지고 교육 구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남대없이 뭐 예술영화관 뭐는 이따위 질문하지 말고 공부 다 하고 와서 토론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령 예산이 얼마냐, 언제 집행할 거냐,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전 대화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소랑공보다 더 안 갑니다. 다 하는 거 나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도지사들은 뭐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네. 뭐 기초실장 압니다. 다. 동네 선후배는 다 선후배 발전입니다. 근데 다르죠. 우리 정도 된다면 바로 나한테 밀어주겠죠. 근데 그런 관계들이 없는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 살았기 때문에 더 연락이 안 되는 일은 지나면 이쪽은 그건 아니죠. 특히 이쪽은 다 우리가 남이가기 때문에 연락은 다 됩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사실 공무원의 업무에 영속성이 없는, 지속성이 없는 것도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 기능에만 맡겨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북이 한번 볼까요? 축제, 지금 사과축제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다 있죠? 뭐 쓰는 게 않습니까? 미스터 드라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이창호를 보고 있으면 제가 정동원이가 보고 있고, 여기 뭐 다른 예술 일어나고 또는 뭐 송가인이가 와 있고, 물론 그 사람들 노래 잘하는 의미 있지요. 매년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좋았다고. 트로트 그렇게 정시역에다가 갑자기 트로트를 뭐 무슨 방학 숙제하듯이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제일 1등이죠. 모든 주제를 가져갑니다. 제가 저번에 인위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프랑스하고 뭐 벨기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들어줬어. 왜? 디즈니를 하는 건 비싸요. 그래서 어느 제3의 지역에서 했습니다. 장터에서 시골에. 많이 왔대요. 물어봤습니다. 재밌다는 거야. 자기는 어떻게 보면 먼저 디즈니 아니면 일본 애니밖에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힐 수 있구나. 제가 뭐 강의할 건 홍보를 안 했어요. 가서 제가 영화 설명을 하고 열심히 좀 이런 문화적인 걸 알려주고 뭐 나름의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는데 오지 말아요. 바쁜데 말라고 하냐고. 안 가죠. 그럼 영화를 들고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아이들하고 어머니가 계속 와서 봤대요. 그 조그만 요거는 작은 동네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색깔 문화를 못 봐서 그런 측면인데 아까 지금 크게 말씀드리는 거냐, 이 근처에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옮기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시장 기능에만 맡겨준다, 자본의 기능을 맡겨주면 시집모두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럼 OTT만 남기지 왜 걱정합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문화예술가 뭐 필요합니까? 그것도 뭡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다 쏘고 그냥 집에 고속 인터넷 다 깔아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원주 아카데미 극장도 마찬가지, 광주 극장도 마찬가지다. 아까 우리 디지털 리마스터링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복원이 하려면요 몇 배 돈이 듭니다. 한번에 건축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그때 수백 벌 프린트가 있었잖아요. 그거 다 안 갖다 버리고 집안에 하나만 뒀어도 그거 하나 복원하는데 매달 10억씩 듭니다. 태권 부인도 다 옛날에 그거 그냥 오셨으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것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돈을 많이 벌면 만큼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타임슬립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좋아하는 거지만 실제로 못 돌아가잖아요. 앞으로 계속 가서 죽는 길밖에 되겠습니까? 태어나는 목표가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이거잖아요. 밑에 안 끼치고 좋은 소리 듣고 덕담 들으면서 잘 죽을까? 이게 인생의 목표인데 나는 다시 살까? 이따 목표하면 진실한 것이 다른 겁니다. 독살 당하거나 이상한 짓거리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아까 이제 공무원 사업 연속성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 기능이 아닌 공공 기능이 왜 필요한가, 특히나 문화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인지해야 되고, 그러면 이 극장이 잘 되기 위해서 또는 여기서 무엇을 더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는 필요하죠. 여기가 어떤 의제 설정을 하는 공간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예술적 정치를 느껴볼 수 있는 또는 색다른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영화나 예술 작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과만 볼 수 있는 아주 독과점되어 있는 시장에 저항하는 기능으로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술영화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적어도 미술관이나 도서관처럼 주요 거점 도시에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미술관 도서관을 다 관련을 받고 돈 들여갖고 만듭니까? 대기업이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도 여기 해야 돼요. 돈 버는 것만큼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민간이 하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정당한 겁니다. 왜? 공적 기능을 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편법으로 나온 게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아니 영화는 산업이고 오락이고 이런 건데 아니 자영업자가 돈 버는데 왜 우리가 새로 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노래가 플러트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고전음악하고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고, 사람이 하나의 반찬으로 삼었듯이, 사람들이 이런 정치나, 사실 이게 대한민국 뭐 전체 이거는 예술가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웃긴 겁니다. 대한민국 영국이 국토의 20% 면적에다가, 인구는 뭐 안 말하는 한 5, 600만, 이제 500만 밖에 안 되겠지만, 수력 여기가 합쳐서 12%입니다. 여기 20%, 이 키가 큰 땅에, 한국이 캐나다에, 이거 하나 했어, 이거. 그러니까 하나 운영하는데, 그게 아깝다고? 말이 됩니까? 사실은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화대로 프랑스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 많은 돈을 프랑스에서, 헐리우드가 마사지했다면서 그렇게 투자하면서, 예술영화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프랑스가 무슨 롯데캐스 못 만들어서 그러겠습니까? 영화 전당보다 더 크게 돼 있죠, 그쪽. 한국도 한 구색을 맞춰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미니 시어터를 만들어도 되고 방법도 많은데, 거기에다 공공 배급을 해도 되고, 앞서 우리 독립영화 초창기에 많이 했지만, IT 시대가 오니까, 통시사에 팔든 뭐 하든 300원, 500원 과금하든, 사실 쌓여있는 다음에가 몇만 편 있습니다. 몇만 편이. 고퀄만 해도 몇천 편 있습니다. 아주 고퀄만 해도. 그리고 지금 아주 잘 알려지는 유명 배우의 데뷔작만 해도 쫙 알려져요. 송강호 데뷔작, 이승균 데뷔작, 누구 데뷔작 세트해가지고 팔면 안 보겠습니까? 통신에 많이 포함해서 500원에 벌써 안 보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하자면 저는 그 마케팅을 근데 제가 그 뜻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평등한 환경에 적응도 독립영화도 해야죠. 계속 앉아가지고 우리 예술을 알아달라 하면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선택의 문제잖아. 생존의 문제는 아니잖아.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 이걸 하면 죽는다. 자기는 죽을 수 있지만 의식주도 아니잖아. 그런 면에서는 이 선택하는 부분들과 또 우리 스스로 관객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건 똑같잖아요. 식당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대형 식당에 들어와서 또는 체인점이 들어와서 우리 슈퍼마켓 또는 우리 식당이 안 된다. 이럴 때도 메뉴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건 필요하죠. 왜냐면 한국의 예술영화관이나 독립영화관은 그 자체를 운영할 만큼의 지원을 해주진 않습니다. 공약을 해주면 진짜 공약처럼 가만히 있어도 되죠. 왜냐면 안 나가도 그냥 하려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장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그것만 딱 아주 만큼도 지원해줍니다 또. 그거는 아주 잘해요. 보면은 어디 중앙 중간가 잘 본다는 이상하게도 사를 제대로 지원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마음 편하게 운영해서 지역의 문화 거점 시설로 큰 기능을 해주세요. 할만 하잖아요. 문화예술회관들이 군 단위마다 최소 500석에서 1000석짜리 다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 뭐냐? 컨텐츠 문제입니다. 거기서 맨날 1000석을 모여있고 프로 콘서트 아니면 드럼 콘서트 말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문자를 보여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왜 1,500원 들여서 지은 거예요? 과연 주민복지에 기여하냐? 차라리 거기에 다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주하신 이주민도 많고 이주 노동자도 많고 결혼하신 분도 많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문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경북 같은 도래가 했잖아 이미. 그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있는 정기적으로 필리핀이랑 상대하고 태국이랑 파키스탄이랑 있어. 그 엄마하고 자식하고 남편하고 같이 이쪽 우리 고향이라고. 저기 그런다고 반갑다고. 그러고 또 밥 한 끼 먹고 가고 이러고 주민 통합되고 그러면 생산성 향상되고 전체적으로 이게 다 플러스인데 전반적으로 당장에 일을 하려면 돈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문화 통합되죠. 가정 내 갈등 없어지죠. 거기서 엄마 고향한테 내가 사고 칩니까? 그럼 청소년 청소 비용도 줄어들죠. 가정 폭력이나 그것도 줄어들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남편이 가서 생산성 향상성 돈을 버는 되면 동전체 도움이 되겠죠. 맞잖아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 거기 컨텐츠도 적어주죠. 그럼 그 컨텐츠 만든 쪽에서 또 수익을 창출해서 유통이 될 수가 있겠죠. 우선은 공무원을 경북 같은 게 노인보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시아 10개국 영화 매일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야 돼요. 엄마가 필리핀, 태국, 베트남 천지잖아요. 안 그래? 그래가지고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덕분에 먹는 경상인가 동네 주민하니까 저 사람이 베트남 최고의 배우라는데 돈도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도도 높아지고 놀러가기도 좋고. 저는 그런 문화적 기능들을 하는데 조그마한 돈을 쓰는데 그걸 산업적 장대로 왜 돈 못 벌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뭐 괜히 제가 좀 피해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길게 했는데 결론은 못 했는데 어쨌든 그건 우리 대표님하고 저도 사실 저는 극장 운영과 관련 안 한 지 5년이 넘었기, 한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극장이라는 거 지금 독립 단편 영화의 경향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저는 아까 극장 얘기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도 늘 실패했습니다. 네. 영화도 망했죠. 드라마도 최근에 망했죠. 또 출연한 영화 드라마 있길래 이게 안 망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출연했다가 편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악조건을 다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된다는 보장이 모르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좋은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고통이 덜합니다. 어차피 잘 안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독담이랄까? 네. 더 말씀 듣고 싶은 게 뭐 아마 있으실 텐데 식사하면서 뭐 같이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비도 오는데 멀리서 먼길 와주신 남태호 대표님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